우리가 언어 모델의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GPT의 논문들을 좀 순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GPT-1의 그 논문 제목이 생성적 사전 학습을 통한 언어 이해의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GPT라는 모델이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GPT-1이 나오던 시기까지만 해도 논문 제목이 포커스가 이해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죠. 제너럴의 생성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 이해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GPT-1으로 어떤 문장을 생성하면 지금처럼 말이 유려하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생성은 이제 기대할 게 못 되고, 다만 사전을 학습을 하는데 그 사전 학습을 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뭔가 언어 이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을 하는데 그 사전 학습으로서 생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생성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사전 학습의 수단이었지 그 자체로 이제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과제 중에 생성으로 사전 학습을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 모형이라는 거는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그냥 텍스트만 많이 있으면 문장의 다음 단어, 문장의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니까 데이터의 레이블링이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언어 이해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감성 분석으로 사전 학습을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감성 분석을 하려면 긍정, 부정을 사람이 손으로 다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언어 모형은 레이블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음 단어가 항상 있으니까. 사람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학습을 많이 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감성 분석도 할 수 있고, 문서 분류도 할 수 있고, 토큰 분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언어 이해 과제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GPT-1, 원래 GPT 논문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 모형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위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GPT-1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 분류라는 건 감성 분석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고객 리뷰가 있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텍스트 하나를 GPT-1에다 넣고 여기에서 이제 부정이면 0, 긍정이면 1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언어 모형이기 때문에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의 맨 끝에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들어있거든요. 맨 마지막 이제 레이어가 소프트맥스 레이어인데,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그냥 날려버리고 맨 마지막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숫자를 그 두 개를 출력하는 레이어를. 그래서 그 숫자 두 개를 다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왼쪽이 크면은 0, 부정의 확률이 커지는 거고, 오른쪽이 크면은 1, 긍정의 확률이 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세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면은 마지막 레이어만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미세하게. 왜냐하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던 모형이니까 약간 파라미터를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고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T-1으로 이제 자연어 추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연어 추론은 어떤 과제냐면, 전제가 있고 가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논리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자연어 추론 과제인데, 예를 들면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냐 하면은 서로 말이 맞죠, 앞뒤가 맞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함의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갈 거다, 이러면 서로 말이 안 맞죠. 모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문장 분류랑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죠. 이 두 문장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델림이라는 특수 토큰을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사도 과제는 문장이 이제 텍스트 1, 텍스트 2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런 건데, 앞에 자연어 추론이랑 차이는, 자연어 추론에는 전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이 있어요. 가설이 전제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제가 더 넓은 범위의 얘기고 가설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되는데, 유사도는 그냥 두 개가 비슷하냐 아니냐 이거기 때문에 뭐가 더 먼저다 이런 게 없습니다.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 없이 섞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 모델의 특성상 GPT는 앞에서 뒤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유사도를 할 때 순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바꿔가면서 해보면 되겠네. 1번, 2번 순서로도 넣어보고 2번, 1번 순서로도 넣어보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요. 근데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게 더 나아? 라고 물어볼 때 1번, 2번 순서로 물어보는 거랑 2번, 1번 순서로 물어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먼저 물어본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2개가 있는데 누구를 뽑을까 고민이 돼요. 최종 라운드에. 그래서 이거 내가 고민해서 안 되겠다. 챗 GPT한테 물어보자. 그럼 먼저 1번하고 2번하고 물어보면은 약간 1번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화를 하나 연 다음에 다시 2번, 1번 순서대로 물어보셔가지고 2가지를 이제 평균 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좀 더 공정한, 뭐 그게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챗 GPT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경우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 그 어떤 지문이 있고 우리 보통 이제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1, 2, 3, 4 이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은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순서대로 이제 넣어주면은 1번이 선택될 가능성이 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문하고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지문인데 이 지문하고 1번하고 넣어주고 이게 얼마나 답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지문하고 선택지 2번을 넣어주고 이게 얼마나 답일 것 같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번은 이만큼 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2번은 이만큼 답일 가능성이 있고 3번은 이만큼 답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GPT-1의 과제 수행 방식이 이제 가지는 장단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성적 사전 학습 앞에서 언어 모델로 학습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여기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의 가로축입니다.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왼쪽이 그 성능의 퍼포먼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학습을 많이 시키면은 많이 시킬수록 성능이 더 많이 향상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래프는 이제 레이어를 얼마나 쓰느냐 이건데, 이것도 레이어를 늘리면 더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델을 큰 걸 쓰고 학습을 많이 시키면 우리가 언어 모델로서 학습을 시켰지만은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과제를 시키는데 다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된 게 LSTM인데 LSTM은 이제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언어 모형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하던 신경망 구조인데 점선에 비하면 실선이 훨씬 더 위에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동일한 학습량에서 LSTM보다 성능이 더 좋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다만 이제 이 방식의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 쓸 때는 대부분 뭔가 미세 조정 같은 걸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미세 조정을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갔는데 GPT-1이 이제 나오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생성이라는 거는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하는 거지 미세 조정 꼭 필요했다. 이제 미세 조정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개별적인 예제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데이터, 사실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딥러닝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수학을 모른다든가 코딩을 못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보통 데이터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거든요. 수학은 못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코딩은 못하면 인터넷 널린 게 코드니까 그냥 갖다 복붙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이제 그냥 시작도 데이터, 끝도 데이터고 모든 게 이제 데이터 문제인데 미세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좀 적어도 되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있기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형이 크면 데이터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모형이 제가 GPT-1, 2, 3 이렇게 가면서 데이터 모형이 점점 커진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데도 전혀 미세하지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미세한 거지 모형이 커지니까 정말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럴 거면 뭐하러 미세 조정하느냐 약간 이런 이슈가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GPT-2부터는 좀 다른 방법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in context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in context 학습,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어떤 과업을 이제 수행을 시키는데 그거를 지시와 예시로 학습을 시키는 거를 in context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키는데 실제로 영어 프랑스어 번역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뜸 이거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라고 말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치즈 이렇게 하면은 불어로 뭐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안 주는 거를 제로샷이라고 하고 예시를 하나 주면 원샷, 예시를 여러 개 주면 퓨샷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라고 한 다음에 C 오터를 영어로 써놓고 를 이제 프랑스어로 준 다음에 예시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 치즈는 뭐야 이렇게 아니면 예시를 이렇게 여러 개 주고 번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러닝이 아닙니다. 학습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좀 이상하게 지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학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학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는 파라미터가 수정이 안 돼요. 파라미터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냥 입력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러닝이라고 부르냐면 마치 러닝하고 효과가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래 미세 조정을 해야 예를 들면은 언어 모형을 감성 분석하는 모형으로 언어 모형을 번역하는 모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시만 잘 줘도 마치 미세 조정된 것처럼 작동한다고 해서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GPT-2 논문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언어 모형은 비지도 다과제 학습 방법이다 이러네. 그러니까 GPT-1에서는 우리가 이제 논문 제목을 보면은 지도 학습을 시켜가지고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GPT-2에서는 미세 조정하지 말고 그냥 이 프롬프트만 잘 넣어주면은 학습시킨 미세 조정한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왜 달라졌느냐 하면 GPT-1이나 2나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모델 구조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모델 크기가 더 커지고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오래, 더 많이 학습을 시킨 것 뿐인데 모델의 성능이 이제 높아지니까 GPT-1에서는 할 수 없던 게 이제 GPT-2에서는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GPT-1은 애초에 생성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인컨텍스트 러닝이 안 됩니다. 근데 GPT-2는 성능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니까 이제 굳이 미세 조정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GPT-3, 4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미세 조정을 굳이 해주지 않아도 인컨텍스트 러닝만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이제 데이터가 없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잘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모델이 굉장히 그런 바꿔 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가려면 모델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모델이 크다는 거는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 같은 거대한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API 방식으로만 써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보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 차원에서 작은 모델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SL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거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LL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은 거는 이제 스몰이라고 해서 SL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LLM을 쓰려니까는 너무 모델도 크고 외부에서 돌리니까 보안 이슈도 있고 그럼 작은 걸로 바꿔서 돌리면 그럼 다시 미세 조정을 해줘야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미세 조정이 한동안은 계속 유효할 겁니다. 왜냐면은 컴퓨터 성능이라는 게 대부분의 컴퓨터는 아직까지 성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SLM을 써야 되면 또 이런 미세 조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다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미세 조정도 할 줄 알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GPT-2의 그 제로샷 성능을 보면은 가로축이 다 모델 크기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모델이 커질수록 그냥 제로샷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읽고 뭐가 맞는지 맞춰봐 라고 한다든가 이거 번역해봐 라고 한다든가 이거 요약해봐 라고 한다든가 뭘 시켜도 모델이 커지면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델을 써야 이게 된다. GPT-2에서 3로, 3에서 4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느 모델에서는 하여간 규모만 키우면은 뭐 딱히 뭘 안 해줘도 그냥 성능이 팍팍 올라가더라. 그래서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GPT-2에서 이제 다음 논문 제목이 이제 GPT-3가 이제 발표되면서 논문 제목이 언어 모형은 퓨샷 학습 방법이다 여기인데, GPT-2에서 이제 제로샷으로 해봤는데 꽤 잘 되긴 했지만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GPT-3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이때부터 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해야 되냐 하는데, GPT-3에서 제시했던 그 프롬프트를 넣는 방법이 이제 퓨샷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로축에 역시 모델 크기인데,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올라가더라. 이 추세는 계속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가죠. 크기를 키우면은 하여간 되는구나. 근데 앞에 이제 밑에 있는 단위를 보시면 2 논문에서는 단위가 밀리언이에요. 100만 단위거든요. 근데 3 논문에서는 단위가 빌리언입니다. 10억 단위예요. 2 논문에서 3 논문 텀이 한 1, 2년 되는데 1년 사이에 모델 규모가 논하는 규모의 단위가 100만 단위 크기를 논하다가 10억 단위 크기를 논하는 거죠. 4로 가면 이제 조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델 크기가 1000배씩 늘어난 거예요.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커지면은 여전히 성능은 별로 꺾임이 없죠.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성능 계속 올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제 예시를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해서 예시를 제로샷은 예시 안 들고 그냥 예를 들면 번역해봐, 이거 감성 분석해봐,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거고, 원샷은 예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이거 감성 분석하는데 이런 문장은 긍정으로 하면 돼, 아니면 이런 문장은 부정으로 하면 돼. 이렇게 원샷이고, 퓨샷은 이런 문장은 긍정으로 하고 이런 문장은 부정으로 하고, 이런 걸 이제 예를 몇 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몇 개 보여주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안에서도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퓨샷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럼 예를 몇 개 들어주면 더 잘하는구나. 그럼 뭘 더해주면은 똑같은 모델이라도 더 잘 될까? 이러면서 이제 연구의 관심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한가? 왜 우리가 실제로 미세 조정을 해주지 않아도, 실제로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마치 학습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다 추측이지만, 우리가 결국 이제 이 생성 모형이 어떤 학습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 맥락에서 생성을 하는 거를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GPT가 세상에 5만 가지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학습을 하는데, 분명히 영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있는 어떤 텍스트도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뜬금없이 예를 들면은 뭐 요리법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볶음밥을 하실 때는 먼저 밥을 지으셔서 자, 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해 보세요. 당근을 먼저 볶으시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맥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랑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뭐 이런 거는 무슨 프랑스어 교재거나 영어로 돼 있는 프랑스어 교재거나 뭐 프랑스어로 돼 있는 영어 교재거나, 그럼 그런 교재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문제가 있고 뭐 예시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텍스트를 학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수학책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텍스트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를 학습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런 어떤 맥락 내에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거를 학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학습한 그 맥락을 잘 주면, 그러니까 이 퓨샷에서 예제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그 텍스트를 학습한 그 환경, 맥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그 맥락을 잘 만들어주면은 생성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 이게 이제 작동을 하려면 학습을 충분히 다양한 맥락을 얘가 학습을 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얘가 영어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교재를 학습한 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맥락을 잘 만들어줘도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영어 프랑스어는 예시를 학습을 했고 그런 맥락을 학습을 했고, 영어 한국어는 학습을 했다. 그러면 한국어 프랑스어는 학습한 적이 없어도 우리가 한국어 프랑스어를 어떤 맥락을 잘 만들어주면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머신러닝의 특성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할 수 있겠죠.